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야만 했다.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습니다.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습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건지 한 번에 드르륵 열리지 않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열렸습니다.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기고 더 이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깊은 잠은 못 자고 선잠을 잤는데 꼭 자다가 깨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은 안 움직여지지 않고 눈도 감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저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것만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걸 계속 봐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올라왔고 그 여자의 검은 눈을 쳐다보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니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제 자리 옆에 누군가 누웠다가 일어나면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방금까지 누가 누웠던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흔적 주변에 긴 머리카락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인가 싶었지만 부모님은 안방에 계속 주무고 계셨고 더욱이어 어머니는 파마를 하셨었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괜찮으실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히로시마현에서 살고 있던 때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가기 위해 신칸센을 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발 열차는 자유석으로 판매돼서 원하는 곳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타기 시작해 결국 좌석은 모든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렸습니다. 결국 통로에도 사람들이 잔뜩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내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통로에 가득 차서 서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와 앉힐 수는 없었기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노사카역을 지나가자 드디어 한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전 역까지는 통로에 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앉자마자 내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아 나는 아주머니에게 영문을 여쭤봤습니다. 아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 말이에요. 계속 청년한테 말을 걸고 있었는데 무시했잖아요. 화내서 내린 줄 알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젊은 여자가 계속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통로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구 한 명 내 옆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머니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 여자가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묘하게 무서웠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그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응?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꽤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나는 모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번화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깜짝 카메라 프로그램을 찍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은 일단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역 벤치에 연기를 맡은 여자를 앉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누군가 혼자 앉으면 연기자는 갑자기 괴로워 하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자는 미리 안색이 창백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해둡니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연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귀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조금 뻔한 방법이지만 역 주변은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 패닉에 빠져버리는 사람 등 괜찮은 반응을 여러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슬슬 시간이 새벽이 되어 우리는 다음 사람까지만 찍고 돌아가기로 하고 연기자를 준비시키고 카메라를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샐러리맨 같은 느낌의 중년 남자가 혼자 역에 들어왔습니다. 잔업이 끝나서 지친 것일까 그 남자는 심하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벤치에 축 늘어져서 걸터 앉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약간 떨어진 촬영 장소에서 녹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만 찍으면 돌아갈 건데 저 녀석 뭐하고 있는 거야? 졸고 있기라도 한 건가? 나는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중단하고 역으로 들어가 연기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뭐하는 거야? 네, 왜 그러세요?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연기자 앞에 서서 나는 샐러리맨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러냐니? 사람이 왔으면 연기를 시작해야지. 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왔잖아요. 뭐, 나는 뒤돌아서 샐러리맨이 앉아있던 벤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연기자와 옥신각신하던 사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네 번째 이야기, 디닝.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6학년이었으니 동생은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동생은 TV를 마저 본다며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조차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배가 아픈 것이 멈추고 동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신거리는 배를 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제가 걱정돼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로 바로 구조대에 전화하셨고 이윽고 동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시츄레이션이었지만 병원에 따라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각, 그땐 가족 모두가 잠들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옆을 봤는데 크게 놀라 쓰러지실 뻔하셨답니다. 동생이 눈에 흰자위만 보인 채 깔깔 웃으면서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동생을 끌어안은 채 말리셨고 동생은 곧이어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동생에게 그날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만 그때 동생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빙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우등반.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시 고등학교입니다. 현재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닌 90년대 말에는 수원시에서는 공부 많이 시키기로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의 50등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력반이라고 하여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책걸상도 특이하게 생겨서 개인 책상이 아니라 2명씩 같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의자마저도 2명이 같이 앉는 것으로 가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의 장점은 역시나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책상이 좀 높은 편이라 잘만 누워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날 마침 피곤하기도 했고 짝도 일이 있어 먼저 가버린지라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자마자 의자에 누워잤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자다가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몸을 모로 세워졌기에 책상 밑으로 앞자리 사람의 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실내화를 신은 두 사람의 다리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거리던 다리를 한참 쳐다보던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흔들거리는 두 사람의 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게다가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애군.
작년 3월 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 다 다른 지방의 대학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집이 비어 어머니가 적적해할까봐 걱정한 아버지께서 개를 사왔습니다. 결국 집 구석에 개집을 만들고 개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자 나와 여동생은 각자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5월 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히 큰 형태로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졌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건너다 자동차의 옆구리를 부딪혀 날아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죠.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라고 웃고 넘어갔지만 설마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는 7월 중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전에 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여동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가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돌아온 직후에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하고 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가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어머니가 달려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옆에서 나타난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 애기 낀 애 같아. 너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초등학교 때 보던 타임캡슐을 꺼내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껏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다 모퉁이로 커브를 꺾은 순간 문 앞에서 빨간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무척 애매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자동차에 받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7m 정도를 그대로 날아간 뒤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다행히 근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 주소만 말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를 빼고 타임캡슐을 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찾아와 내 물건들을 주고 갔습니다. 그중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죽어 있을지도 몰라. 사고나 다른 이유로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덮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조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계집의 위치가 불단의 구석, 게다가 남서쪽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풍수사의 말에 따르면 불단이 막아주고 있던 아기문의 결계를 개가 부순 탓에 그 방향에서 애군이 날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문은 음행가들이 동남방의 귀문과 더불어 꺼리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바로 계집을 옮기고 불단이 있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집을 옮긴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애군을 모두 가지고 가준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무서운 손님.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깃 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저 손님, 너무 무서워. 손님에게 실례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재웠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 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등 뒤에 엎여 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다.